괜찮게 해오던 학생인데 갑자기 교재를 전혀 손도 안 대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학생이 3학년 때 여름방학 특강으로 중등수학 7주 완성 과정,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달렸겠죠. 그때 유난히 그 단원에서 좀 힘들어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때 생긴 어떤 응어리 같은 거, 상처, 응어리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가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공부 몸이 그냥 얼어버린 거죠.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대기자 방정임입니다. 초등 수학 학습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하며 이후의 학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학원 생각하는 황소에서 초등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류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차이를 공부 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공부 몸에 차이가 있다. 공부 몸이 어떤 의미인가요? 공부할 때 등장하는 그 특유의 모습들이 있어요. 공부할 때 등장하는 자아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자아가 등장을 해서 실제로 공부를 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 자아를 저는 공부 몸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수학 공부 몸 만들기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공부 몸이 그러면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학원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번에 오답이 많이 나왔는데 실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해를 못한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좀 당황을 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했으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면 그거는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 아이의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상태인데 진정한 문제를 보지 못하신 거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를 했으니까 됐다라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상황을 바라볼 때 프레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는데 문제를 틀린 이유가 이해냐 아니면 실수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버리면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이유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로만 답을 찾으시는군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흔히들 이제 공부머리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저는 불편했던 이유가 그 타고났다라는 거, 그다음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아이가 이제 공부머리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편할 수는 있는데 그 편한 만큼 어떤 그 아이의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와 실수 말고 어떤 점을 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그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숙달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를 한 것도 사실은 스펙트럼이 넓죠. 그렇죠. 이제 낮게 이해를 한 게 정말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수만 해도 사실은 정말로 답을 잘못 옮겨 적어서 하는 실수가 있는 반면에 무의식의 어떤 패턴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이제 의식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실수도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그냥 하나의 실수란 큰 틀로 담아서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수로 바라보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회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예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지나가는 거죠. 별일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무래도 뭐 머리가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어디를 더 이제 자극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거죠. 공부 몸이라는 부분을 간과해서 부모님들이 놓치는 부분 조금 더 예시를 들어주시겠어요? 아이를 시키면 하는 대상, 이제 채워야 되는 대상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초등시기에 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초등시기가 여유가 있잖아요.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좀 편하기 때문에 이때다 하고 그냥 모든 거를 이렇게 들이부으시려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영어 수학은 물론이고 뭐 요새는 사회, 과학, 뭐 한자, 코딩, 역사 이런 것까지 굉장히 할 것들이 많이 예체능까지 또 해야 되니까 아이들의 일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교육을 제일 많이 한 학생은 12개를 하는 학생을 봤거든요. 일주일에. 12개요? 학원을 12곳을 다니는 건가요? 학원 과외 합쳐서 그러니까 사교육을 다 해서 이제 12개를 하는 학생을 봤는데 이 학생이 만약에 12개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을 막 키우고 개념을 정교하게 만들면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12개가 아니라 13개여도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아이의 공부 몸이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들 이제 일단은 이 한가한 시기에 많이들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 아이의 공부 몸 상태가 어떠한지 이걸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학생의 물리적인 나이에만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내 아이가 7살이니까 이만큼의 책을 읽어야 되고 이거는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4학년이면 선행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야 되고, 이 기준이 그러니까 아이의 물리적인 나이, 그리고 그 물리적인 나이에 해당하는 다른 어떤 부모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에 많이 이렇게 쫓아다니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이의 상태와 그 인풋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이제 점점점 아이가 힘들어지는 거고, 오히려 더 이제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공부 몸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공부 몸을 구성하는 게 뭐냐, 공부 몸을 작동시키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구성 요소는 이제 5가지 정도가, 5가지가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 공부 마인드셋이 있거든요. 마인드셋은 뭐냐면 이제 공부가 뭔지,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의 어떤 견해와 생각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온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공부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일수록 이제 그 공부 마인드셋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자존감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존감처럼 내 공부 몸에 대해서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확신, 믿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으면은 수학 성적이 뭐 이 정도가 60점 정도가 나왔을 때도 이 정도가 내 점수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는 원래 수학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단정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단순히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때 생긴 구멍들이 점점점 커져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개념의 정교성은 개념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내 거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머릿속에 어떤 덩어리 상태로 돼 있는 개념이 조금씩 정교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어떤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개념들이 생각의 재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때 내가 꺼낸 재료가 신선하지 않은 상태거나 좀 무뎌진 상태라고 하면 생각을 제대로 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익히는 과정에서 이걸 얼마나 날카롭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하는 힘으로, 생각하는 힘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좀 할만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원 수업을 열심히 듣거나 아니면 문제집을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까 굳이 자기의 힘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고등 과정이라든지 수능을 생각해 봤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길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이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고력을 강조하지 않나요? 왜냐면 수능에서 킬러 문제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부모님들이 인지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게 무조건 약간 어려운 문제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이 커질 것이다. 물론 이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저는 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 정도 되는 나이에 다른 아이들이 이 정도 되는 심화 문제집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무작정 여기다 들이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의 상태가 현재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약간 좀 높은 정도, 그 정도를 심한 문제집으로 생각하고 제시를 하시는 편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예, 마지막 주도성은? 주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의 전 과정을 돌리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끌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생을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공부라고 하는 그 전체 과정을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 그 힘으로 이제 나중에 혼자 해야 됐을 때 꿋꿋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근무한 그 처음하고 지금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좀 느끼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거는 제가 모르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안 해봤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5가지를 어떻게 연습하고 기르느냐에 따라서 공부 몸이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가지 요소를 감안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그 시간을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채울 필요까지는 학원을 없다라고 다니지 생각해요. 않아도 예, 충분히 그리고 그냥 가능하다. 학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네, 공부몸을 기를 수 있는 단계를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불필요한 공부를 하지 않는 거. 네. 전 이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구분해야 됐다. 네, 아무래도 일찍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공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효율이 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3가지를 꼽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성적만 쫓아가는 공부. 성적만. 네. 이제 물론 성적이 이제 공부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인 건 맞기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취할 것과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적이 마치 이제 전부인 양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성적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들 수가 없고 생각하는 힘이 발휘되기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강사님. 초등 때는 성적이 사실 학교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기타 등등 사교육에서의 성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학원에서의 이제 이제 단원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들이죠.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채우기만 하는 공부. 채우기만 하는 공부. 그리고 3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조급한 공부인데요. 조급한 공부는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무리한 선행 학습을 그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공부 몸에 타격을 주거든요. 개념적으로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생각하는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이게 공부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뭔가 맞지 않는 선행인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죠. 조금 어려워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 아이가 별표를 쳤거나 아니면은 뭐 틀렸던 문제, 틀린 것도 이제 뭐 한 번이 아니라 뭐 2-3번 틀렸던 문제 이런 것들 있죠. 그 문제를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설명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꼭 부모님이 수학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뭐 노트라든지 뭐 해설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참고 삼아서 그냥 들어보시는 거, 학생 입장으로서 이렇게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이제 논리가 없으면 하기 힘들기 때문에 막히는 지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지점을 찾아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하겠구나라고 파악을 하시고 이제 보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교재를 한 권 끝냈다. 난 여기서 여기까지 다 맞았다 하니까 그냥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가서는 맞은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지를 보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은 거꾸로 하시죠. 1단계에서 제가 이제 그 공부가 아닌 쓸데없는 공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공부를 위한 환경, 인프라를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인프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님들께서 부모님 스스로의 공부 마인드셋을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학생의 공부 마인드셋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또 부모님의 공부 마인드셋일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들께서도 사실은 공부 마인드셋이 이제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냥 약간 그 어렸을 때 생각하시면서 약간 좀 그냥 몰아붙이는 이런 식으로만 이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그게 자연스럽게 학생들 머릿속에도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이제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학원 스케줄을 정말 멋있게 짜는 거가 이제 부모님이 할 일이 아니라 공부의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즐거움을 즐길 수 있도록 좀 그런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편안한 분위기가 필요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거든요. 학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고 나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나올지가 빤하면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좀 안전한 그런 분위기. 어떤 얘기를 해도 나는 일단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공부 상처가 요즘 친구들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학생이 중등 과정, 중학교 과정을 하고 있었고 2학년 1학기에 유리수와 순환소수라고 하는 단원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교재를 전혀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 숙제를 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원래는 잘했는데 괜찮게 해오던 학생인데 갑자기 이게 많이 풀었는데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백지 상태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심도 있게 상담을 좀 해봤는데 그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학생이 3학년 때
여름방학 특강으로 중등수학 7주 완성 과정 이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3학년 예, 때. 7주 동안 예, 예. 7주 동안 중등 그 3년 과정을 다 끝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달렸겠죠. 예, 그랬겠죠. 예, 예. 그리고 좀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몰아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간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울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때 유난히 그 단원에서 좀 힘들어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때 생긴 어떤 응어리 상처. 같은 거, 예, 상처, 응어리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예. 남아 있다가 다시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공부 몸이 그냥 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의 공부 몸이 어떠한지를 보지 않고 네. 무작정 어떤 그 외부의 기준에 맞춰서 예.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거의 반드시라고 할 정도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싫은 사람은 당연히 안 만나려고 하는 것처럼 나한테 즐거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생각만 해도 괴로운 거를 내가 마주하려고 하지 않겠죠. 예. 굳이 이런 상처를 어렸을 때부터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공부 상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후에 드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잠복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어렸을 때는 사실은 본인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쌓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 보통은 공부를 막 해야 되는 그 시점에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황소의 심장이 저는 자습실이라고 봐요. 자습실이요? 그러면 수업을 하고 친구들이 자습실 가서 문제를 계속 푸는 건가요? 1시간 50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적인 제약, 그다음에 자습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이런 것들이 그 세 가지 힘을 종합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주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사실 문제를 마주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딱 둘이 마주하는 그 순간이 만들어지거든요.